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명나라가 망해가던 시기에 명나라 패잔병 부대가 조선에 끼친 횡포와 이에 농락당한 사대주의에 물든 조선 조정을 돌아보겠습니다. 1583년에 군대를 일으킨 여진족의 영웅 누르하치가 요동 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무렵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에 원병을 보낸 명나라는 누르하치의 움직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지요. 임진왜란은 누르하치에게 있어서 천재일우의 혹이었던 것입니다. 야금야금 세력을 키워가던 누르하치는 마침내 1616년 1월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라 이름을 금이라 칭하였는데 역사상 이를 후금이라 칭합니다. 누르하치는 1619년 부패와 내분에 휩싸인 명나라 군대를 역사상 유명한 사르후 전투에서 괴멸시키고 여세를 몰아 요동 일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 사르후 전투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일어나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르후 전투에서 명나라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파병된 강홍립의 조선군 부대가 후금 부대에게 항복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모물룡이라는 명나라 장수는 이 사르후 전투의 결과 조선에게 던져진 암덩어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명군이 크게 패하자 명나라의 방어선은 요와 서쪽으로 밀려납니다. 이에 따라 명나라 내륙으로의 육로교통이 완전히 끊기자 요동 지방의 명나라 난민과 패잔병이 대규모로 조선 땅으로 피난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물룡은 이때 조선 땅으로 도주해 들어온 명나라 패잔병의 장수였습니다. 모물룡은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무렵 하급장교로 요동에 부임하였습니다. 압록강 근처에 주둔하면서 여진족을 견제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데 전과를 허위 또는 확대 보고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르후 전투의 패전으로 조선 땅으로 도망쳐온 모물룡은 평안북도의 철산 용천 의주 등에서 명나라의 패잔병과 난민을 수습하면서 세력을 키워 1622년에는 병력이 1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물룡은 후금의 조선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식량과 생필품을 요구합니다. 강해군은 패잔병 무리에 불과한 모물룡 부대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명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지원하는 흉내만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선의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광해군은 모물룡 부대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후금군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그런 우려는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지요. 후금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후금 군대가 1621년 12월 기병 수천 명을 동원해 모물룡의 군대를 급습한 것입니다. 모물룡은 평안북도 안주성까지 도주해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한 광해군은 모물룡에게 군대와 난민을 이끌고 명나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모물룡의 군대를 강제로라도 국경 밖으로 내보내라는 후금의 압력과 반대로 그들을 잘 대우해주라는 명나라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었지요. 모물룡이 이 제안을 거부하자 광해군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명나라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명나라가 곧 망하고 후금이 명나라를 대신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요동과 심양 사이에 주둔하고 있는 28만 명의 후금 병력이 조선을 침략한다면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조선은 1622년 11월 후금의 기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평안북도 철산 앞바다의 가도라는 섬으로 모물룡의 부대를 이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명나라의 입장에서도 가도에 주둔한 모물룡 부대가 후금을 후방에서 견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조선의 입장에서는 후금의 조선 침공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가도에 주둔한 모물룡은 가도 앞바다의 압록강 하구를 통과하는 상선으로부터 통행세를 징수하였으며 밀수 상품을 거래하는 상인들로부터도 응분의 상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명나라의 제도는 군대의 주둔지에 반드시 문관을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물룡은 가도가 특수한 사정에 있음을 핑계 삼아 문관의 파견을 거부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가도 일대는 곧 밀수기지화되었습니다.
모물룡은 이와 같은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생각해 자신과 동양인 절강성 출신인 환관을 통해 당시 조정의 최고 권력자였던 환관 위충현에게 매물 공세를 벌였습니다. 위충현은 천계제의 비호와 방치 아래 명나라의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관료 계급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환관이었지요. 모물룡은 이런 위충현이라는 든든한 백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명나라는 요동반도를 상실한 직후 산해관에서 요동반도 남단과 조선의 서북 해안까지 연결되는 항로를 확보했습니다. 서진하는 후금을 바다에서 견제하고 요동 난민을 바다를 통해 받아들이려는 조치였지요. 후금이 조선 수군과 연합해 해상 공격을 감행한다면 모물룡 부대를 활용해 저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모물룡은 가도에 해상기지인 동강진을 설치해 명나라 조정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후금의 배후를 교란한다는 명분으로 명나라에서 막대한 자금과 물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강진의 병력이 수만 명에 달하고 난민 숫자가 30만 명에 육박하자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지요. 후방에서 후금을 교란하기는커녕 좁은 섬에서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도 벅차게 된 것입니다. 명나라는 보급로가 차단되어 식량 수송이 힘든 점을 고려해서 조선에서 미국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창성, 철산, 의주 등 조선 서북방 일대의 둔전을 개간해 식량을 자급하려는 계획도 조선 조정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금 군대의 침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지요. 모물룡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도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에 나서 여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부족한 물자와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그 무렵 반정에 성공한 인조 정권의 출범은 모물룡 부대의 가뭄의 단비와 같았지요. 반정 세력은 균형 외교를 편 광해군 정권과 달리 모물룡 부대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것입니다. 단정으로 즉위한 인조가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는데 모물룡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였습니다. 인조는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건 말건 동강진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해마다 늘려나갔습니다. 즉위 5년째인 1627년에는 지원한 양곡이 26만 9천 석에 달했으니 조선조정 1년 재정의 30%를 넘는 양이었습니다. 조선조정은 가도에 제공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제를 시행했지요. 평안도와 황해도는 결당 7도를, 삼남지방은 결당 1도 우승을 매긴 것입니다. 모물룡의 병영에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 양곡을 모량으로 불렀습니다. 인조는 가도의 유민이 급증해 수용의 한계를 보이자 일부를 육지에서 살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모물룡은 명나라 조정의 책봉에 안달하는 인조의 조바심을 악용해 재물을 양껏 탈취했습니다. 양곡 말고도 연간 50만 양의 은을 뜯어간 것입니다. 신명반청을 내세운 인조의 맹목적인 사대주의를 악용해 최악의 해악을 저질렀던 모물룡은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580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악명을 날렸습니다. 모물룡은 명나라 조정으로부터도 매년 은 20만 양을 받아 챙겼습니다. 후금을 견제하고 명나라 난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받은 돈입니다. 하지만 모물룡의 군대는 후금의 정예군에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허위, 과장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모물룡은 단 40명의 후금 기병과 싸워 완패하고도 후금군 1만 명을 무찔렀다고 과장하며 조선을 지켜준 대가를 내놓으라고 조선 조정에 생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명나라 조정도 수시로 숙였습니다. 후금과 18차례 싸워 이겼고 적군 6만 명의 목을 베었다는 허위 보고서를 황제에게 올렸습니다. 모물룡은 날조된 공적을 토대로 자서전 모대장전을 출간해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지요. 모물룡은 전공을 인정받아 1622년 10월 총병으로 승진하고 1629년에는 좌도독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물룡 부대의 주둔 비용을 조선 조정이 대부분 떠안았는데도 그의 군대는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지방관에게 갖가지 물품을 요구했다가 성에 차지 않으면 민가를 약탈하고 관할을 공격했습니다. 흉년으로 조선으로부터 식량 지원이 시원치 않으면 황해도와 평안도에 상륙해 민가를 털었습니다. 이순신의 조카인 의주부윤 이환이 약탈을 일삼던 그들을 붙잡아 곤장을 쳤다가 되레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물룡이 감히 윗나라의 병사를 때릴 수 있느냐고 조선 조정에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완의 벼슬을 강등시키는 선에서 사태가 수습되었지만 명나라 병사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또 모물룡은 명나라 고관이나 후금에 보낼 뇌물로 사용하려고 조선 조정에 인삼을 강요했습니다. 더한 것은 조선 사신단이 명나라 황제에게 바치려고 가져가던 은과 인삼을 강탈하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모물룡은 명나라의 난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식량과 은을 조선과 명에서 지원받았지만 정작 가도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지원 물자를 착복해 후금에 팔아넘겼기 때문이지요. 난민과 군대의 행패와 난동이 나날이 심해졌지만 조선 조정은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조선 조정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망해가던 명나라 황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도에 주둔한 군대의 민가 약탈이 갈수록 심해지자 1624년 12월에는 채찰사 장만이 모물룡 토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명일이를 의식한 인조와 평안병사 남이응의 반대로 토벌 작전은 무산됐지만 모물룡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커져만 갔습니다. 외교통이던 이정구는 모물룡이 유사시 조선을 지원하지 못할 것임을 단언했으며 여진족 군대를 토벌하겠다는 호언장담은 허풍이라는 점도 지적했지요. 1626년부터 난민과 군대에 대한 명나라의 식량 지원이 줄어들자 조선 서북민의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모물룡의 군대는 1627년 막상 정미오란이 발발하자 출병조차 하지 않고 가도에서 신미도로 피신한 채 전란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모물룡은 정미오란이 끝난 후 되돌아와 일부 조선인들이 후금과 함께 가도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평안도의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습니다. 모물룡은 가도에서 천계제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도 풍악을 울리고 주연을 벌였다고 할 정도로 명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었는데도 조선은 명나라 황제의 심기를 걱정한 나머지 그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한편 후금은 정묘란으로 조선과 형제관계를 맺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겼음에도 조선이 명나라와 사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키키 가도에 주둔했던 모물룡 부대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정묘란 이듬해인 1628년 8월에 모물룡 부대가 조선에 들어오는 후금의 사신행렬을 습격할 계획을 꾸몄다는 정보가 후금에게 입수되었습니다. 후금은 모물룡 부대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국서를 조선에 보내왔지요. 모물룡 부대의 상륙을 금지하고 상륙 시 이를 후금에 통지할 것이며 모물룡 부대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모물룡의 수군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함선과 군량을 후금에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후금의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모물룡 부대를 비호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물룡 부대는 조선 땅 곳곳에서 천인공노할 만행을 계속 자행했습니다. 평안도 정주 일대에서 민가를 불태우고 백성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으며 조선 백성 1만 명의 목을 베어 청군의 수급이라고 속여 명나라 조정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서해안을 중심으로 무역활동을 하다가 수시로 민가를 약탈했으며 조은선이나 지방관할을 공격해 관국을 털기도 했습니다. 평안도민들은 모물룡 부대를 모강도라고 부르며 후금의 군인들보다 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도적대보다 더한 모물룡 부대의 약탈을 제지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오란을 계기로 모물룡 부대의 무능과 배신이 드러나자 조선 조정의 여론은 싸늘해졌으며 명나라 조정도 모물룡과 후금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627년 11월 모물룡을 비호하던 환관 위충현이 자살하면서 모물룡의 입지는 크게 위축됩니다. 천계제가 죽고 동생인 숭정제가 즉위하면서 위충현은 파직과 탄핵을 당해 봉양으로 좌천되어 가는 도중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물룡의 악행을 응징해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명나라 명장 원숭원이었습니다. 이자성의 봉기군과 후금의 팔기군으로부터 명나라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영원성 전투의 영웅 원숭원은 모물룡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원숭원은 누르하치의 세력을 견제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오히려 일격에 패해 가도로 도망쳐 온갖 만행을 일삼고 있던 모물룡을 처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629년 4월 군사 문제를 논의하자고
모물룡을 산동반도의 쌍도로 소환, 체포하고 즉결 처형을 한 것입니다. 원숭환의 논죄는 이러했습니다. 문관의 감독을 거부하여 병마 전량의 점검을 받지 않은 죄,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속인 죄, 상선을 노략질한 죄, 인삼을 도적질한 죄, 난민을 굶겨 죽인 죄, 철산의 전투에서 패하고도 이긴 것처럼 허위 보고한 죄. 모물룡은 원숭환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을 때 방패막이로 28,000명의 병력을 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숭환은 모물룡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물룡의 주사를 선고하였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추상 같은 분위기에서 줄줄이 늘어선 28,000의 병사들은 누구 하나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원숭환은 모물룡 주살의 경과를 상세히 북경 조정에 보고하고 원숭환 처벌에 대해 석고대죄를 청했습니다. 아무리 원숭환이 순무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조정의 허가 없이 대장을 못 뺄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사태이므로 부득이 목을 베었지만 서슴없이 죄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었지요. 모물룡이 가도에서 저지른 일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므로 숭정제는 원숭환의 독단적인 행동을 용서하기로 일단락지었으나 이 사건은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원숭환의 배려로 나머지 부하들은 모두 사면되었지만 직속상관의 처형에 불만을 품은 공유덕, 상가의, 경중명 등의 무리들이 바로 홍타이지에게 투항함으로써 가도의 명군이 와해된 것이었습니다. 명나라를 배반한 상가이와 경중명은 이후 청조로부터 각각 광동과 복건의 번왕으로 임명되나 결국 다시 청조의 반란을 꾀하다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무튼 원숭환은 모물룡이 수년간 가도에서 조선 임금의 도움으로 호사를 누리고도 만행을 저지른 죄를 물어서 제거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인조에게도 보냈습니다. 명나라의 일개 하급 장수에게 10년간 조선 조정이 농락을 당하고 무고한 백성이 모진 고통을 당한 것은 사대주의라는 고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은 이 병에 심하게 걸린 탓에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잃지 못한 채 국가의 운명을 무너져가던 명나라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국을 칭하면서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정묘화의를 깼을 때도 조선 조정은 우물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개구리가 되어 신명반청을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1636년 12월 홍타이지는 12만 8천 명의 군사를 직접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였으니 그 참혹한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